자, 경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경도를 주로 유발하는 5개의 금속 양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철, 망간. 제가 대면 수업 때 이 5개의 양이온을 가지고 경도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된다? 네, 그걸 해야 된다. 그 생수 병에 표시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철, 망간 등의 농도로 경도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을 이번 주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는 근데 이러한 양이온들만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음이온들도 경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황산이온이라든지 염소이온, 아이고야, 네, 그리고 질산염이온, 네, SiO3, 이가이 음이온,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음이온으로서 경도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도에는 사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도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을 하면서 경도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 경도라는 것은 칼슘 경도와 마그네슘 경도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자연수에서의 경도는 대부분 칼슘과 마그네슘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스트론튬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양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칼슘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칼슘 경도를 측정하면 그 안에 있는 스트론튬까지 포함되어서 측정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총 경도를 측정해서 칼슘 경도를 빼면 그 다음이 이제 마그네슘 경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자, 총 경도와 일시 경도, 네, 영구 경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총 탄산 경도는 사실 일시 경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슘 이가이온과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네, 칼슘, 마그네슘이 탄산염이나 중탄산염과 결합해서 존재할 때 유발되는 경도가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 끓이면 물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끓이면 이렇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결합해서 이렇게 물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끓이면 제거가 되는데, 비탄산 경도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산이온들, 이런 어떤 산이온들과 화합해서 황산염, 염화물, 질산염, 규산염 등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끓여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 경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탄산염과 이렇게 CaCO3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탄산염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창물을 형성해서 이렇게 스케일로 되어버리면 사실 물속에서 제거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탄산 경도는 끓이면 제거되기 때문에 일시 경도라고 부르고요. 비탄산 경도는 어때요? 네, 탄산 경도는 이런 탄산염과 중탄산염과 결합할 때, 이런 금속 양이온이 중탄산염과 결합할 때 존재할 때 유발되는 경도를 의미하고, 이런 산이온과 화합해서 이런 염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구 경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이 경도는 누가 관심을 가지냐면요, 우리 수질하는 사람들은 물, 그리고 상수도 광망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는데, 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 보일러 배관이 어떻게 어디가 막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일러 배관을 관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네,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도의 특성과 의의를 한번 볼게요. 센 물은 주로 표토층이 두텁고 석회한 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탄산, 칼슘,
뭐 중탄산염,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어떤 곳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표토층이 두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네, 이렇게 뭐죠? 표토층이 두텁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미네랄 등이 이렇게 땅 밑으로 녹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지표수보다 지하수의 경도가 높다. 지표수보다 지하수의 경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 이런 어떤 토양층을 지하수가 사이사이, 토양 알갱이 사이사이를 흘러서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자, 샘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샘물 속의 이온들이 비누와 먼저 결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샘물 속의 이온들이 비누의 그 성분, 비누 성분과 사실 이온들이 결합할 일이 아니고 비누 성분하고는 뭐가 결합을 해야 돼요? 때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샘물 속의 이온들이 비누와 먼저 결합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탁 효과가 저하되고요. 보일러나 온수관 등의 설비에 물때를 형성하고 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경도가 아주 높은 물을 마시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보일러, 온수관 등의 설비에 물때가 형성하게 되면 열효율이 왜 떨어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온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온수에서의 열이 이 위를 덮고 있는 우리 방바닥이죠. 여기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이런 어떤 경도가 높은 물로 인해서 이 관 안에 이렇게 스케일이 껴버리면 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경도가 높은 물을 마시면 설사, 복통을 유발하게 되고 경도가 매우 높으면 물맛을 해칩니다. 경도를 주로 구성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사실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어서 얘네들이 너무 없어도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정수기들이 막 역삼투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초순수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광고를 하는데 사실 건강한 음용수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풍부한 물입니다. 물을 우리가 건강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경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 알칼리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도 알칼리도 미궁에 빠지고 있다 지금. 대면 수업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할 수 있는 수체의 능력, 산을 중화할 수 있는 수계라고 표현됐지만 수체 or 물 그냥 간단하게 네,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물의 능력을 계측한 값을 알칼리도라고 합니다. 수중에 수산화물이 존재하거나 이 수산화이온 H 플러스 이온을 만나면 무엇이 되죠? 물이 됩니다. 그죠? 수산화이온이 존재하거나 탄산염이 존재하거나 중탄산염이 존재하면은 H 플러스 이온 여기 봐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인가? 네,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확산 용해될 때 일어나는 반응 제가 손으로 적어줬던 것들이에요. 봐요. 중탄산염이 존재하는데 수소이온이 존재해버리면 그죠?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죠? 중탄산염이 존재하는데 수소가 가해지면 반응은 평형이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평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탄산염이 존재하는데도 수소가 가해지면 즉 수소가 어떤 식으로 가해지겠어요? 누가 황산을 푼다든지 염산을 푼다든지 뭐 어쨌든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산이 유입될 때 그죠?
이 산을 어떻게 수산화물은 그러니까 강산이라는 경우는 황산과 염산, 질산과 같은 이런 것들이 강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랬어요? 들어가자마자 H 플러스 이온을 확 내놓으면 즉 이온화 계수가 네 이온화 속도 너무 빠르고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산화물이 이렇게 있을 때 강산이 들어오면은 수산화물이 OH-가 이렇게 있을 때 H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면은 그 즉시 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산화물이 있을 때나 탄산염이 있을 때나 네 탄산염이 있을 때는 중탄산염 그죠? 그리고 중탄산염이 있을 때는 탄산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H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가해질수록 반응은 이쪽으로 진행된다. 즉 H 플러스 이온을 감소시키려는 반응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하면 자 형광펜으로 할게요. 이거 워낙 중요해요. 수산화물이나 탄산염이나 중탄산염이 물 안에 존재하면 수중에 그 수계에 산을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즉시 그걸 잡아먹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을 중화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 안에 수산화이온도 많고 탄산염도 많고 중탄산염도 많아요. 중탄산염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누가 산을 확 잡아넣었어. 그런데 산을 잡아넣은 것만큼 pH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만큼의 H 플러스 이온을 확 잡아넣었으면 강산이 확 캐리가 되니까 그 pH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거를 여러분은 사실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하겠지만 버퍼링 효과라고 합니다. 산을 버퍼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에 대응하는 단산칼슘으로 환산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알칼리도예요. 물 안에 OH-이온이 많으면 pH가 위로 증가하겠죠. pH 값이 상승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OH-이온뿐만 아니라 탄산염이나 중탄산염 이런 형태로 존재할 때도 이런 어떤 이온들이 많이 존재할 때도 H 플러스 이온을 확 이렇게 넣으면은 넣었는데도 pH가 낮아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이게 돼요. 내가 산을 이만큼 때려 부었는데도 pH가 떨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우리 pH 어떻게 측정하는지 제가 대면 수업할 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pH 미터 전극으로 측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pH 프로브를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pH 이렇게 H 플러스 이온의 존재 네 그런 전이차를 활용하는 거죠. 전극이니까. 그래서 pH는 뭐 5.0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띄워주거든요. 이렇게 pH 미터로 이렇게 측정할 때 산을 훅 넣었는데도 pH가 떨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수중에 뭐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을 막 잡아먹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물질을 높은 pH 순으로 나타내자면 잠시 제가 사라져야 될 거예요. 잠시만요. 마우스야 어딨니? 자, 높은 pH 순으로 나타내자면 당연히 pH가 높은 범위. 아이고 또 넘어갔네. 자, 당연히 pH가 높은 범위. 아이고 술 마침 아닐 거예요. 자, pH가 높은 범위. 이 높은 범위에서는 OH-기가 많겠죠. 그죠? OH-. 그래서 수산화물이 많이 기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pH가 살짝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탄산염. 그죠? 탄산염들이 이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쭉 떨어지면서 pH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중탄산염이 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기작은 뭐였다? 네, 역시나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산을 첨가할 때 H 플러스 이온과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수소 이온의 폭발적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pH의 감소를 막는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수산화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칼리도를 우리는 수산기 알칼리도, 탄산염 CO3 마이너스 이온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칼리도를 탄산 알칼리도, 중탄산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칼리도를 중탄산 알칼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를 약자로 이렇게 설명하면 ALK하고 점을 똑 찍게 되거든요. 하이드록사이드 알칼리니티, 카보네이트 알칼리니티, 바이카보네이트 알칼리니티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아유 재밌다. 네, 재미없어? 네. 자,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 난 참 이 기작을 봤을 때 너무 신기하던데. 사실 내가 그 실험하면서도 물에 산을 확 부어보면 분명히 내가 물에 이만큼의 산을 확 부었기 때문에 pH가 똑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안 떨어질 때는 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탄산염과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범위에 따라서 이 탄산염과 중탄산염 그리고 탄산이 존재하는 그 범위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응이 pH 버퍼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죠? 자, 네, 그렇다면 요식하고 요 세 가지 식 중에 pH가 가장 높은 범위에서 먼저 일어나는 식은 사실상 요식인 거지. 그지? 그 다음 pH가 살짝 떨어지면 주로 물 안에서 중탄산염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슬슬 배가 고프고. 자, 알칼리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도는 이렇게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펜으로 바꿀게요. 알칼리도는 이렇게 비커 안에 시료를 담아놔요. 비커 안에 시료를 이렇게 담아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그네틱 바로 빡 이렇게 교반을 시키고 있어요. 교반기. 마그네틱 바로 교반할 때 자석 교반기라는 말을 쓰죠. 자석 교반기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웽 돌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pH 미터를 딱 꽂아놔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떨어뜨리게 되느냐면은 0.002 노르말 농도의 황산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가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려면 사실 일반적인 피펫으로는 좀 힘들고요.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 뷰렛 or 자동 뷰렛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자동 뷰렛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황산이 들어갔는지를 여기에는 시료량 50ml의 시료를 대상으로 했다면 50ml 그리고 이 A는 0.02 노르말 농도의 황산이 얼마나 몇 밀리나 들어갔는가, 그죠? 그리고 산의 노르말 농도. 때로는 알칼리니티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0.02 노르말짜리 황산을 쓰지 않고 0.1, 0.05 이런 어떤 조금 더 고농도의 노르말 농도를 가지는 황산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니티는 즉 무엇을 단위로 그에 등가하는 CaCO3의 그 양으로 CaCO3 mg per L의 양으로 알칼리니티를 잴 때 시료량의 AN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이때 pH가 많이 높을 때 pH 8.3까지 떨어질 때 pH 8.3 여기 지금 pH 8.3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거예요. pH 8.3까지 떨어질 때에 존재하는 것을 탄산염 알칼리도라고 불러요. 왜 탄산염 알칼리도라고 부르겠어요? 앞에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봐. pH 내가 또 사라져야겠네. 그냥 얼굴로 찍지 말까. 자, 여기 pH 8.3까지는 주로 무엇으로 존재해요? 탄산염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높은 pH, 즉 pH 8.3이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까지는 대부분 탄산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H 8.3까지 떨어지기까지 존재하는 알칼리니티를 탄산염 알칼리도라고 부릅니다. 초기 pH를 그 알칼리도를 측정하기 전에 초기 pH를 이렇게 재보고 8.3이 넘는다. 그러면은 일단 1차 적정은 거기서 8.3까지 떨어질 때를 딱 이렇게 다시 8.3까지 떨어질 때 딱 실험을 멈춰요. 멈춰서 그때까지 들어간 산의 양으로 탄산염 알칼리도를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이때 페노프탈레인 존재하에서 분홍색에서 무색으로 변하지만 사실 페노프탈레인 넣고 이 실험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밀하게 여러분은 배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활용해서 알칼리도를 측정한다? pH 미터, 시시각각 pH가 변하는 그걸 보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가면서 알칼리도를 측정해야 해요. 자, 초기 pH가 8.3이 넘을 때 1차 적정을 8.3까지 적정을 해서 들어간 산의 양으로 탄산염 알칼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pH 8.3의 의미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탄산염이 중탄산염으로 전환되는 당량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까지를 P 알칼리도라고 불러요. P 알칼리도. 여기 자자자. 여기서 7까지를 P 알칼리도. 자, 이렇게 부르고 여기 7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그 변곡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pH 7 부근에서 이때는 사실 OH-기 더하기 탄산염, 그죠? 탄산염이 사실상 칼슘을 탄산염의 양 2분의 1,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P알칼리도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4.5까지 떨어질 때 알칼리도를 총 알칼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산화 그 물에 의한 알칼리도와 탄산염에 의한 알칼리도, 중탄산염에 의한 알칼리도도 다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pH 4.5까지 떨어질 때까지 적정을 하게 되면은 이 중탄산염이 탄산으로 전환되는 당량점이 돼요. 그래서 메틸 오렌지 존재하에서 주황색이 옅은 주황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 색깔로는 그 종말점을 잘 알기가 힘들어서 pH 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pH 7 이하인 산성 요객에서도 알칼리도는 존재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알칼리도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알칼리도와 pH에 대해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수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세 가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여러분께 제가 일찍이 설명한 것과 같은 반응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탄산을 형성할 때 중탄산염과 수소이온, 그죠? 그리고 이 중탄산염은 역시나 탄산염과 수소이온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갈 때의 그 어떤 탄산염과 중탄산염의 어떤 반응으로 제가 설명했던 거였고요. 또 다른 이가 금속 양이온이 존재할 경우에 중탄산염이 있다면 그 이가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러한 창물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얘네가 반응을 해서 중탄산이온과 탄산이온과 물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시스템을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어느 하나의 농도가 변하게 되면 평형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동하게 되고 다른 이온들의 농도도 바꿔서 pH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즉 pH가 변해도, 즉 H 플러스 이온이 변해도 얘네들의 그 어떤 평형관계와 농도가 변하게 되죠. 그렇지만 자연수 중의 알칼리도는 주로 중탄산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중탄산염의 형태, 어떤 형태? 왜? 중탄산염이 여기 있거든요. 그죠? pH 어디에서 어디? 6에서 7, 8 이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연수의 알칼리도와 pH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 봤을 때 pH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알칼리 혹은 산의 농도와 강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OH- 이온의 양 그리고 수소 이온의 양을 표현하게 되죠. pH는. 그렇지만 알칼리도는 물 속에 첨가된 산 혹은 염기의 반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견딜 수 있는 capacity, 즉 견딜 수 있는 영양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칼리도 재밌다. 네, 알칼리도 참 재밌는 인자예요. 굉장히 신기한 인자고요. 네, 이러한 알칼리도의 이론으로 이번 주 수업 마치고 이 뒤에 있는 독성 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독성 물질 지표나 이런 부분은 대면 수업 때 교과서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면 수업 때 만나요.